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이원재 수장 부재로 제가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정책이 경제다 시간입니다. 랩 2050 대표 윤영중님, 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준일님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정책 이슈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토픽을 꼽아 오셨을 텐데요. 김준일 시사평론가님부터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의 연간 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이게 막 속보로 이제 26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당정 협의했는데 이게 막 나와가지고 제목만. 예. 네. 제목이 좀 기네요. 제목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이공계 석사 1000명의 연간 이거 어떻게 줄여? 좋습니다. 예, 윤영 장학금 준대. 이공계. 네, 이공계 장학금 500만 원. 자, 윤영중 대표님 제목만. 네, 이제 엄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기존에 아이 한 명당 1년씩 보낼 수 있었는데요. 1년 6개월씩 보낼 수 있게 모성보호 3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목만 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각 제목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님의 이공계 장학금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냥 망한 정책이 왜 망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일단은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공계 석사 1000명한테 연간 500만 원을 하면은 총액이 얼마인가요? 네. 1000명한테 500만 원씩 연간 주면은 총액이 1000명에게 예. 500만 원. 50억? 50억이에요. 50억입니다. 50억. 이게 당정에서 뭔가 야심차게 굉장히 중요하게 막 발표를 하고 이게 언론들이 막 속보로 막 받았어 이걸 50억. 하찮단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 당정이 뭐 하기에는. 하찮은 것도 하찮은데 연간 500만 원이면은요 한 달에 이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공계 석사 1000명한테 한 달에 4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공계 석사가 전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1년에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한 학기에만 9만 명씩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거는 이공계와 문과이과 다 통틀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석사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몇십만 명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1000명 주는 거, 꼴랑 1000명 주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색내고 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인데 BK21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곧 이제 정부 정책에 너무 영향력이 커가지고 지금 그런데 뭐 즉흥성과 무계획성이에요. 이게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결정했는데 올해 이공계 R&D 예산 16.6% 깎은 거 기억나시죠? 한 3조 원 가까이 깎았거든요. 깎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공계 뭐 이제 연구개발 카르텔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공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특히 이제 기초과학 하는 쪽에 이거 예산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예산 낭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기초과학의 어떤 이런 쪽을 다 깎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떠난 사람들이 사실은 포닥이에요. 생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10%에서 30%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무조건 깎으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뭐부터 깎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부터 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구나. 이공계 인재들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공계 석사한테 1000명 500만 원씩 주면 이공계가 살아납니까? 아니, 보닥들이 떠나니까 이제 석사생들부터 이제 다시 재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정책인데 너무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과학은 망했어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그거는 현장의 이공계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다 미국으로 지금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도 국내파들은 거의 홀대받아가지고 자리 잡기도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제는 그냥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냥 정착하겠다 그냥 영주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게다가 의사까지 지금 뭐 2,000명까지 한 1,500명 2,000명 늘리니까
지금 이거 사설도 어제 나왔어요. 예, 이공계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망했다. 나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 농담이 아니라 30분도 하시겠네요. 예, 이거 진짜 농담이 1시간도 할 수 잘 있는데 끊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이거를 다시 올해는 원상복구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V자로 꺾여듯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그대로 더 좋은 정책으로 아니면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이 시그널을 그냥 사람들이 봐서 다 이미 엑소더스예요. 그냥 망했는데 그거 가지고 50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생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실력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공계 활성화에 대한 그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성의라든지 그 내용에서 뭔가 좀 아주 많이 망할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이신 걸로 생각을 이거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가 아니라 현장 저도 이공계 아는 분들 많은데 현장 얘기 들어보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이 나라는. 윤영중 대표님은 네, 육아휴직. 저는 네. 네. 모성보호 3법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게 그나마 지금과 같은 거의 전쟁적 정치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 타결한 두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했었고요. 나름 뭐 여야가 정책적으로는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저는 요 이름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성에게 그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모성이라는 그 뜻이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 육체적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내용들 보면은 뭐 꼭 그 모성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을 늘려주고 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히려 남편이 이제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죠. 또 난임 치료도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같이 이제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모성, 부성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도 모성, 부성 보호 3법 그리고 언론도 모성, 부성 보호 3법 정도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뭐 여기 쭉쭉 나열된 뭐 육아휴직을 늘릴 수 있고 출산휴가도 늘려주고 여기 계신 분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충분히 다 쓰셨나요? 그리고 저 그 육아휴직 급여는 충분히 받으셨고 난임 치료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휴가를 내신 적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확대해 줄 경우에 누가 혜택을 받냐면요.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아마 3년 다 채워서 쓸 수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서 3년 다 채워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책 가져오면서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1가정양립 실태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실태보고서에는 여론조사가 담기는데요. 가정 양립 실태 보고서. 예, 1가정양립 실태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이제 뭐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육아휴직을 우리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상태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서 한 50%, 52.5% 가장 최근에 여론 그 보고서 인용된 것에 의하면 52.5%가 사용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게 27.1%,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20.4%, 5분의 1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300인 이하의 사업자로 가면은 급증하게 됩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비중이 그냥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뭐 기간을 늘려주고 휴가도 많이 내게 해주고 이런 제도적인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그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모성보호라는 용어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일본에서는 소자화 대책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소자화 자녀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처도 만들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윤영준 대표님은 육아휴직 쓰셨나요? 네, 저는 제가 좋은 회사를 다니셨어요. 한겨레 신문 다닐 적에 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상당히 뭐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좀 썼던 것 같은데.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육아휴직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애를 안 낳고 회사 그만두고 학생일 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고 할 게 없죠. 그냥 인생 자체가 육아휴직이고요. 저는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건 문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우리가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럼 공휴일이 무슨 뜻이죠? 공식적으로 노는 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 아 진짜예요. 공공기관이 공공의 공짜잖아요.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 기업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뭐 특히 이제 교사들, 뭐 초등학교 교사 이런 분들 진짜 제가 한 5년 동안 육아휴직 하는 분도 봤어요. 막 그런 분들 일반 사기업에서 꿈도 못 꾸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일단은 여기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야 일종의 이제 확산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거를 너무 뭐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약간 그 생각 물론 이제 윤영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잘 시행되도록 일반에도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눈에 띈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일보에서 해외 연수자를 선발을 했는데 2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 1년이 껴있으니까 너 자격 없어 해서 한국일보에서 그 기자를 자격을 안 줘가지고 그 미디어 오늘에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언론계에서도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 근데 거의 반대되는 사례가 성동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하는 경력 인정서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은 대한민국 망했다 쪽으로 계속 이제 망했지. 강조를 하시고 정영진 대표님은 망했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다 쪽으로 이미 나자, 가시는데 그냥.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공휴일에 공이 더불어 공짜를 써서 이거- 모두가 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인가요, 정말? 맞죠?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 공휴일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공휴일이죠. 예. 더불어 공짜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민주당이 개최했던 제1회 정책 디베이트. 정책 토론이면 정책 토론이고 팔리시 디베이트면 팔리시 디베이트지 이게 왜 정책 디베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머시지 건머.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 주제가 금투세였어요. 금투세 지금 시끄럽게 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이 총평을 좀 두 분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윤영중 대표님 용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부터 해주시면서. 용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말로는 디베이트와 디스커션 둘 다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영어에서 디스커션과 디베이트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근데 디스커션은 좀 보다 넓은 개념의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도 좀 자유롭고 의견 교환이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교환이라든지. 하지만 디베이트는 한 사안을 두고 특히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할 수 있는 한 사안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맞붙는 토론을 디베이트라고. 찬반 토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찬반 토론이겠죠.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자인데 찬반 토론이나 디베이트나 겁먹들었다니까 민주당. 네, 총평하자면은 저는 시도는 참신하고 그리고 의미 있었다. 근데 내용은 참 아쉽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 봤어요. 이거를 뭐 볼만한 시간은 안 돼서 그런데 애썼다. 애썼다. 뭐 그냥 한마디로 애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유의미한 시도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건데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이강일 의원이라고 있죠. 원래 이제 그 한나라당에 있었던 김영춘 의원 보좌관 출신의 의원이고 청주 상당 지역구 의원인데요. 이게 역할극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 토론을 원래부터 이렇게 목표로 한 거고 의도한 거라면은 어느 정도 역할극은 또 뭐 어쩔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는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쓸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설화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설화를 겪은 이제 두 의원 모두 초선 의원인데요. 저는 이제 아마 그 이 역할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방금 말씀 제가 드렸듯이 디베이트이기 때문에 찬성 측은 찬성의 입장을 얘기를 하죠. 사실 이 토론은 합의를 보기 위한 토론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찬성 측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서로 논박을 원활하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것으로 저는 이제 선회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회해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특히 우리가 극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뭔가 가장 연극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사안을 두고서 무슨 가장 연극을 한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강일 의원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 역할극 문자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가 정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압박에 취약하고 나 그걸 느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민원인들이 됐든 뭔가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쩔쩔 매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권자의 마음을 존중해야 되고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은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뭐 그거 애시당초 이게 역할극이라고 뭐 이렇게 외부에 공포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꿀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낙선시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아예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억울해. 내가 맡은 게 이건데 시키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 정도 소신도 없으면은 애시당 그럼 처음부터 이거 역할극이라고 공표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소비자주의가 너무 좀 극심해지고 이게 조금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뭐 이 내용보다는 너무 취약해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민감해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야 너희도 1,400만 주주들이 전부 다 이거 그러면은 반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구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유예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포퓰리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들의 본연의 업무 아닌가요? 이 민심을 청취하고 거기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제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 강력하게 거예요. 주장하는 게 있어요. 1,400만 금융투자소득세 깎아주지 말고 2천만이 내는 소득세 저희 근로소득세 좀 깎아줘라. 이거를 하면은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로소득세 깎아주면은 다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가지고 내수시장 활성화돼요. 토론의 산으로 갈 것 같은데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게 되면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올해 30조가 펑크나게 그러니까 1,400만 건을 깎아주면서 2천만 건을 왜 안 깎냐고. 1조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요즘 근로소득세 안 내 이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놓고 종합소득세도 좀 깎아달라고. 근로소득세도 이미 30%는 안 내고 있어요. 네, 면세자입니다.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고 각자가 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융투자세가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제1회 정책 디베이트라는 행사를 열었고 이게 역할극이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데 이어서 또 이 행사 도중에 김영환 의원 이분도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역시 초선 의원이고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실 금투세 놓고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놓고 했는데 시행팀의 두 분이 맞습니다. 네. 논란 설화가 그렇죠. 낸 거죠. 또 많이 압박을 받은 모양인데요. 일단 제가 오늘 방송도 이 형식이 조금 유감인데, 네, 물론 이 방송에만 유감인 게 아니라 요즘 언론의 이제 보도 행태들에 상당히 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일으킨 설화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과 또 이 사안을 한 정당이 잘 다루기 위해서 찬반의 의견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토론하겠다는 형식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들은 거의 다 완전히 사장됐고요. 이 토론은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딱 요약되고 있어요. 인버스, 역할극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대해서 금투세 토론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인버스 역할극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뭐 김영환 의원을 굳이 뭐 이렇게 실드를 쳐줄 필요는 없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직전에 이현희 의원이 이제 유해팀의 이연희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우리 경제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증시는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는 본인이 취지는 인정하지만 어떤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시기엔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경기에 대한 예측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김영환 의원께서 그렇게 우하향할 것이라는 것을 신념처럼 가지고 계신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굳이 선회를 하자면은 나름의 이제 그게 본인의 소신이 아니라 뭐 나름의 논리 구조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 실제로 없는 것 봐서 뭐 그 지금의 한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아니 뭐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압박도 못 견디려면 토론에 나오지 마라. 의원들, 김영환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좀 훈련을 해서 나오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안 떨어진다니까. 김영환 의원이나 이쪽의 유해팀은 안 떨어진다는데 왜 계속 떨어진다라고 그래. 아니 떨어질 것 같으면 뭐 인버스 투자하든가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토론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할 거면은 이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윤영중 대표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안 그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유사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언론은 항상 그래요. 언론이 항상 그렇게 보도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이거를 들어가는 게 정치인들의 임무예요. 맨날 내 말에 오해가 됐다 정치인들 얘기할 때 오해되지 않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정치인 세비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심지어 동의를 하지만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 디베이트를 완전 망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훈련 좀 하고 나오시라. 여기 나오시는 분들 진짜. 앞으로 디베이트를 안 하게 되면 더 훈련할 기회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지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 대표도 뭐 고등학생들처럼 뭐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고등학생들을 왜 비합니까? 네.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인공간 속성 얘기까지 이제. 고등학생들은 왜 비하? 고등학생들처럼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 고등학생 비하잖아요, 이거는요. 고등학생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솔직히. 한동훈 고등학생 비하 논란. 네, 그래서 고등학생 비하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할극이라는 거, 어쨌든 이런 단어만 이제 꼬집어가지고 뭐 이런 시도들을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국민의힘 찬반 토론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뭐 재산면 특검법 가지고도 찬반 토론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런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하는 모습을 저는 여당도 보고 싶고 야당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두 부분을 이제 먼저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였나요? 국민의힘 쪽에서 퍼뜨리는 괴담 아니냐? 이건 뭐 하지만 또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와 증시 하락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 뭐 이번 토론에서도 다뤄지긴 했겠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 그 시행팀과 유예팀 모두 아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몰라요. 모르지. 누가 알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추격하고 거칠게 막 얘기해서 증시에 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 100가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막 갑자기 막 $200 막 치솟는다. 라는 이슈와 금투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당연히 유가겠죠. 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도 효과의 그 질이라는 거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각 요인들별로 어떤 건 큰 영향을 주고 어떤 건 작은 영향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시장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이강일 의원께서 그 금투세가 2020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2022년도에 유예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를 대면서 오히려 이것과 그 금투세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를 도입해서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확실한 건 당연히 세금이
걷어진다는 겁니다. 세금이 어디 걷어지느냐? 수익에 걷어집니다. 수익에 걷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근거 가지고 더 이제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 확실한 것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전체 내용 잘 안 보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 아니요, 자세하게는 뭐 기사를 다 봤고요. 보셨어요? 네, 다 봤죠. 제가 뭐 이제 토론회를 이거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안 봤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국민들, 음. 독자들, 시청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마 최대치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토론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적절히 전달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미지의 상황이에요.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국내 주식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건데 5천만 원이 투자액이 아니라 순수익이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10억 투자하면은 평균 수익률 5% 잡으면은 주식 투자로 물론 그거보다 더 잘하는 분도 있고 뭐 마이너스 까먹는 분들도 있지만 5%도 보통 많이 잡은 거거든. 1년에 주식으로 수익률. 그러면은 10억을 지금 주식으로만 국내 주식으로만 지금 굴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으면 수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정말로 다 맞는 거냐? 모든 우리나라에 그러면 10억 이상 하는 슈퍼 개미들이 다 해외로 탈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수익률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4% 정도 수익을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얻는 이익과 만약에 남아서 얻는 이익을 재보면서 아니면 아예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고 저는 이거는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케일적인 부분을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되게 미흡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한테 수세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공을 폭탄은 국힘에 던져야 돼요. 사실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밸류업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업 하는 법안들 만든 다음에 이거 도입하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이소영 의원이 그런 주장하는데 이거 유예되는 순간 다 까먹어요. 아무도 또 신경 안 쓰다가 또 닥쳐오면은 그때 이제 부랴부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이 그렇게 항상 해왔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려면은 지금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법 개정안 국힘이 절대 못 받거든요. 상법 개정안부터 하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그러면 그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상법 개정안 해가지고 이사들이 주주의 그런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거 우리 당론으로 지금 내겠다. 그러면 국힘 니네 어쩔 건데 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되는데 최소한 스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폭탄 안고 지금 자기들끼리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무적으로도 미숙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람직한 토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방송 토론. 네. 저희를 뭘로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민주당의 정책 디베이트가 뭐 자충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나름 괜찮은 빌드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거 표현 자체도 좀 어렵죠. 뭐 이사의 주주 충실이 뭐고 기존에는 주주한테 충실 안 하고 도대체 뭘 했다는 거지?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그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재판에서 주주들에게 손해가는 그런 의사회 결정에 법원에서 그들에게 범죄로서 배임이나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사회 여태까지 그 의무를 규정한 규정들에 회사에 충실한다는 내용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와 자본시장의 후진적인 모습들이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막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기업만 뭐 거론을 해보면은 뭐 올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덥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정말 불티난데 팔렸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요? 그 최대 주주 일가가 경찰관 폭행하고요.
또 요즘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공정위에 제소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고요. 막 이런 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뭐 그런 이제 일탈 뭐 이런 이슈들로 항상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뭐 알짜배기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주가 가치를 괜찮게 평가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회사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 뭐 지주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이 알짜배기 회사를 결국에는 뭐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떠넘길 거다. 혹은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누를 거다. 발행량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이 최대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내리는 방향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컨센서스고 뭐 외국의 뭐 그 주식 평가 기관들에서도 다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뭐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 뭐 자본시장의 여러 제도들이 많이 논의되었거든요. 뭐 집중 투표제 뭐 표현을 쓰면 다 어려운데요. 뭐 집중 투표 제도라든지 뭐 전자 투표 제도라든지 뭐 이게 이사회 의사결정 시에 뭐 투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진짜 문제는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이것의 소신을 갖고 제대로 논의를 하고 제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거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소영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좋은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도 그런데 한 2, 3주 전부터 이소영 의원이 막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 금투세 자체보다는 이제 상법 개정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베이트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디베이트를 실제로 했고 디베이트에서 물론 인버슨이 역할극인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을 민주당에서 낸 건 이거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견해랑 큰 여파가 없을 거라는 견해로 갈린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네. 세 번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쓰셨던 용어 중에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확 꽂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상법 개정 쪽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이제 민주당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예, 그 논의가 좀 숙성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진 않다. 네, 아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고 기사 이제 상법 개정안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 뭐 전문가들의 경제지대 막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는 뭐 야당 뭐 이런 거 막 기사 계속 오늘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럼 대한민국 주가가 뜨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금투세를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주가가 폭망하지도 않고요.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폭등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고려아연 지금 인수합병이잖아요. 고려아연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철금속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회사고 완전 알짜배기 회사인데요. 여기가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 돼요. 14조 4천, 뭐 15조 원 정도 안 됩니다. 뭐 계속 바뀌니까. 근데 여기 매출액이 1년에 11조예요. 아니, 매출이 11조인데 시가총액이 14조 원밖에 안 되는 회사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경영권 분쟁 붙었는데 여기에서 쩐해 전쟁으로 지금 추산되는 거는 한 2조 원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면 이거 먹을 수 있다 없다가 지금 판가름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정말로 고려아연이 일부러 자신의 주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영풍이 지금 최대 주주고 지금 MBK랑 손잡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는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법 개정을 하면은 이 고려아연의 원래 주가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솔직히. 그건 제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크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주주의 편을 들어주는 이사를 한 명도 넣을 수 없는 제도잖아요. 근데 주주의 편을 드는 이사를 한 명이라도 넣을 수 있어서 뭐 최대 주주들이 좀 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시장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고려한 형태랑 되게 비슷한데요.
최대 주주가 바뀔 것 같으면 상당히 우량한 회사에서 최대 주주가 바뀔 것 같으면 혹은 최대 주주가 갑자기 바뀌면 주가 오릅니다. 근데 대부분 2배 가까이, 2배, 3배 오르거든요. 최근에 예를 보면 남양유업이 있어요. 남양유업이 그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에 도움된다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기업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누구 사모펀드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또 철회한다고 했다. 그 법정투쟁, 지난한 법정투쟁 그때 한 3년 지나가서 판결이 났거든요. 넘겨주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바뀌는 날 2배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주주들과 시장에서는 주인만 바뀌어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배 구조가 좀 멀쩡해진다 싶으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지금 상법이 약간 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갖추는 쪽으로 개정되는 게 그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데 제가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거는 윤영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상법 개정안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좀 우려도 있지만은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주가가 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뛸 수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 밸류,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이게 100에서 150%로 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복잡한 이 시장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금투세 도입한다고 해서 폭락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다 약 파는 건데 상법 개정안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폭등하지도 않아요. 원래대로 내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하지만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쳐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러면 그거라도 던져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잠깐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 지금 뒤늦게 이제서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뭐 금투세 도입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사실 있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있죠. 몰라요. 아니,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요. 예.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금투세도 그렇고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사실 뭐 증시 부양을 위해서 또는 증시의 폭락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또 현실이긴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해야 될 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인지 한 달 동안 뭐 보자 이런 메시지가 나온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걸 당론화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이걸 지금 다들 이제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예하겠죠. 뭐 솔직히 이재명의 당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빨리 의사결정을 해버려가지고 방향성을 잡은 거다. 그러니까 역할극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유예를 위한 거고 친명 좌장이라고 올리는 정성호 의원도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아예 이거를 무슨 당론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아예 지도부에 일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약간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 저는 차라리 폐지해라. 유예할 거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유예한다고 해서 또 민주당 그러면은 3년 뭐 몇 년 유예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괜히 욕만 먹고 그냥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원래대로 복구해라. 그럼 차라리 그냥 세금이라도 더 걷게. 지금 그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적자국채 발행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224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1.5배 많대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코로나라도 왔지. 지금 세수 펑크 나서 난립니다. 지금 2년간 지금 80조 원 세수 펑크 나가지고 지금 중앙일보도 사설 쓰고 난리예요. 세금 지금 거둘 수 있으면은 무조건 어디서든 걷는 게 나라를 위한 거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정치 세력의 자세라고 봐요. 그게 지금 야당이라고 해서 그거에 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그냥 증권거래세 원래대로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폐지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은 민주당에는 국힘에 던지라고 하시고 국힘과 여권에는 세금을 매겨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공격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너희 그럼 세금 어디서 걷을 거냐 이런 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폭탄 안고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
윤영중 대표님은 민주당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유예할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로 좀 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마음이 유예 쪽으로 더 많이 쏠렸고 유예 쪽에 토론팀의 주장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뭐 유예할 거면 2020년도에 뭐 여야 합의로 왜 통과된 거냐? 도대체 여태까지 이 포퓰리즘에 휘둘린 무슨 의미가 있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었냐라고 당연히 이제 뭐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금투세 논의가 과연 없었다면 이사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를 이런 수준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의 지배구조와 그 자본시장의 선진화 관련된 이슈들을 이런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동안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토론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제 토론에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금투세 도입은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증세가 아니라 감세예요. 예, 전체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것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요. 이거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깎아주고 있었고 또 내년에 이거 도입 때문에 또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 깎아주는 금액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세를 하려고 이렇게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 참 희한한 상황이다. 사실 이건 저는 조세 디테일을 애초에 2019년, 20년에도 좀 국회의원들이 잘 알았다면은 이런 상황에 안 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1% 과세하는 게 이제 뭐 과세도 된다 1%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어제 얘기도 나왔는데 1%만 해당되니까 과세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5천만 원 수익을 내는 그런 대상들이 1%가 아니라 5%, 10%, 20%더 많아지는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현정 의원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과 이소영 의원 두 의원을 좀 발견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팀이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끝내주는 토론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영준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산시장의 가장 가격이 바닥이라는 건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할 때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 다음 텀은 뭐냐면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정의를 꼭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닥은 가격이 많이 빠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다음부터 오를 것이냐가 바닥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야 많이 빠졌어. 사. 그런 친구들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샀더니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이 얘기여야 되죠. 야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가격 하락폭이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네, 강정수 더 코어 총괄 에디터님과 함께하는 AI 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수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슈피겔 보도인데요. 독일의 그 슈피겔지에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폐지된 상태인데 독일에서 네. 이거를 복구해달라 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폭스바겐의 판매가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에서 뭐 많이 줄어든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도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독일 시장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작년 하반기부터 아예 없앴어요. 그 이유는 독일 국가 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도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니까 그걸 없애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이게 그럼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기차 전기차를 중시하는 정책이
밀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죠. 국수로 왜냐하면 독일 지금 경제부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녹색당 출신이거든요. 녹색당 당수 출신인데 하백이라고. 근데 녹색당 자체는 대단히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 정책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3인당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 재정들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자동차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예산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이 요구했고 하백이 지금 경제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 받아서 부활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한 보조금을 상태. 다시 주겠다. 네, 근데 언제부터 주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결정나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다시 줘서 왜냐하면 그래도 독일 내수 시장에서라도 독일 기업이 잘 되어야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금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주 전에는 BMW에서 올해 매출과 이익률 하락할 거라고 올해 목표를 수정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벤츠마저도 판매량과 이익률을 수정을 하면서 사실은 3대 기업이잖아요. 아우디라든지 포르쉐가 다 폭스바겐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일 산업에서 가장 1위 산업이죠. 그러니까 GDP의 기여율이라든지 또는 고용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 흔들리는 것 속에서 독일 국가 내에서라도 뭐 해외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부 정책에서라도 이 세계 기업을 받쳐주겠다는 지금 보조금 정책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독일 정부도 이제 이 자동차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네. 다시 말해서 국가 기관 산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네.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중국 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헬무트 콜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오래전에 있었던 독일 정부 때 쓴 독일 총리였고 헬무트 콜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1987년부터 독일 차들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1987년부터 독일 차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3년 이전인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차를 파는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어요. 네. 뭐 택시가 그 중국어로는 폭스바겐을 대중이라고 하는데 뭐 그 상해시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데 상해 대중이라고 써 있는 택시가 막 돌아다녔었죠. 네네, 그랬었죠. 근데 2023년 작년이죠. 3월부터 1위 차가 BRD로 바뀌었어요. 1위가 바뀌었고 또 독일 폭스바겐의 매출만 보면은 2018년부터 2019년 정도는 연간 중국에다가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를 포함해서 4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연간. 연간.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판매 대수가 또 4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이 같은 무게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2023년에 300만 대로 줄었고 올해는 200만 대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영향이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전기차를 잘 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즉 폭스바겐이 400만 대를 팔 때 중국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6%였어요. 예. 그런데 2024년 지금 8월 기준으로 볼 때 내연기관의 비중은 46%로 줄었습니다. 46%로요. 네, 그러니까 즉 절반이 날아갔네요. 그쵸. 그러니까 50%가 딱 줄어든 네, 내연기관이 절반 줄어들었고 폭스바겐 매출도 절반이 줄은 거고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안 팔려요. 비싸기도 하고 중국 차보다 품질 면에서나 특히 소프트웨어 면이나 이런 인카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 확실하게 뒤처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벤츠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BMW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외생 변수로는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즉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집담에 비싼 게 자동차니까요. 자동차에 대한 전체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폭스바겐 조금 저렴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품질이 좋은 중국 브랜드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버린 거죠. 그 중국 브랜드는 특히 비아디 같은 전기차. 그렇죠. 비아디라든지 뭐 워낙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요. 지금 뭐 거의 19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곧 정리가 되겠지만 열 몇 개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이 차지했던 비율이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에 의해서 약 33%에서 43%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매출이 각각 반씩 줄어든 거죠. 폭스바겐의 전체 매출에서 33에서 40%가 가 중국에서 났는데 2022년까지 이것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도 큰 폭으로 줄게 된 거고 15%에서 20%까지. 그렇죠. 15% 20% 줄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비용 상승이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겠다,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장의 가동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지금 독일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독일이나 중국 공장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공장도 지금 난징에 있는 걸 하나 문 닫겠다고 얘기를 나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폭스바겐이 갖고 있었던 공장이 10몇 개가 됐는데 예. 그 중에 하나를 문을 닫겠다고 한 거예요. 하고 독일에 있는 걸 하나 닫겠다고 얘기하고 브뤼셀에 있는 아우디 공장을 닫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동차 공장 한 곳에서 나오는 차량 대수를 보통 한 30만 대 정도. 네, 뭐 계산을 30만 하죠. 대인데도 있고 뭐 15만 대도 있고 네. 브뤼셀 같은 경우 좀 작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장을 닫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일 보셔야 될 것이 이 손익분기점이 뭐 한 대만 만들어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러니까 한 주에 지금 5천 대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만 대를 만들어도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고가 차량 한 대에 10만 달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거든요. 이것은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80%가 보통 넘어야 됩니다. 예. 공장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만들어도 이건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산 라인이 내연기관차의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과거의 내연기관차의 공장에서 이 80%를 못 채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단히 폭스바겐도 전기차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랬나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보다는 못 팔잖아요. 한국에서는 보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지금 것 미국 같네요. 시장에서도 보시면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를 많이 파는 브랜드는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합치면 현대기아차가 2위입니다. 아, 그렇게 네, 높나요? 2위가 현대기아차고 3위가 포드고 4위가 GM이고 5위가 폭스바겐이에요. 되게 큰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공장도 몇 개 지었는데 여기에서의 공장 가동률도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도 실패를 했고 내연기관도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공장을 가동률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 점진적인 것보다 더욱더 급락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2022년에서 2023년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가 날아갔으면 이거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서 폭스바겐이 위기에 처한 거고, 폭스바겐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BMW하고 벤츠마저도 독일의 이 3대 자동차 브랜드들이 같은 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만의 현상인가요? 다른 이제 물론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몇 없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건 굉장히 네.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의존도죠. 아,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유럽의 브랜드들이 힘에서 독일차가 컸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무트 콜 이후로부터 독일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함께 만들어오면서 시장을 넓혀왔다는 것이 있었고, 특별하게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든지 지금 스텔란티스 들어간 또는 시트로엥이라든지 또는 르노라든지 이런 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렇게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변화의 여파를 적게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비아디가 2023년에 순수 전기차만 100만 대를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이요? 예. 수출을 100만 대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유럽에서 팔려요. 그러니 거꾸로 됐네요. 예,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비아디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흔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유럽이 관세 정책을 하겠다는 건 특히 이 목소리를 내는 데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예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 스텔란티스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보조금을 주면서 거긴 특히 소형차거든요. 되게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면서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여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도로도 좁고 차도 좁고 날씬하죠, 차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의 소형차들이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지 않고 국가가 생산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보조금 받은 차를 갖다가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럼 더블로 보조금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쟁이 왜곡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유럽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지만 타격은 독일 차들이 더 심하다. 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하고 독일하고 뭐 어떤 뭐 교류 협력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네.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됐던 게 자동차 공장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참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 네.
어떻게 가려던 시도를 유럽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이거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그러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지금 매출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충전망들이 촘촘하게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 보통 우리가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도달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 배터리의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들과 공포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요번 때는 이걸로 바꾸고 다음번에는 전기차로 가자, 이런 소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은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35년부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법적인 제도적으로 볼 때는 순수 전기차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30년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미국의 뭐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 2030년부터 금지가 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12개 주가 지금 현재 전기차 외에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시켰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이었는데 2035년으로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내연기관의 역사적 이 종말을 법적 제도화를 했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내연기관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내연기관의 시장 지배율이 2019년 96%에서 2024년 8월 기준으로 46% 줄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시장 자체는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세계 3대 시장에서 이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던 정치권에서 결정되던 이미 전기차로 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에 있는 솔루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20-30년을 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편하죠. 왜냐하면 토요타는 1990년대부터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원가를 다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흔히 말하는 회수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는 쉽게 전기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근데 토요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은 1930년이 와도 30%의 시장 점유율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도 만들지만 그 정도 시장 규모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 있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토요타의 판매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예측할 수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봐야 되는 것은, 왜 독일 차들이 전기차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독일 전기차들이 안 팔릴까? 못 만들어서 그렇다면서요? 아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벤츠가 전기차 만들고 너무 비싸다고 하셨네요. 비싸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폭스바겐 관계자들이 이걸 방송을 보실 수도 있지만 ID4나 ID3 타면은요, 여전히 차의 내구성이나 뭐 드라이빙하는 재미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뭔가 구식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인데도. 네, 화면도 그래도 현대는 막 길게라도 가로로라도 길게 붙여놓고 있는데, 얘는 요만한 화면 하나 붙여놓고, 근데 중국차 타면 진짜 화면도 진짜 테슬라랑 똑같이 큰 거를 갖다가 앞 뒷좌석에 다 붙여놓고, 스피커도 막 30개 들어가고 중간에 가로게 하고 영화 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디지털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즉 2세대 전기차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독일차는 드라이빙과 이러한 이 토크와 이런 거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저는 1세대 전기차라고 보고 있어요. 1세대 전기차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는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관 자체만 전기로 옮겼을 뿐. 그러니까 동력 장치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유럽에서 또한 BYD가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를 매기고, 그렇죠. 또는 또 지난주에 발표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2027년, 2030년에서 단계적으로 아예 금지시키겠다 나온 것은 전형적으로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니까 즉 포드와 GM과
그다음에 과거에 크라이슬러였던 지금 스텔란티스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왜냐? 지금 포드하고 GM과 스텔란티스는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현대기아차가 후지다는 게 아니라 잘 만들었어요. 현대기아차한테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미국 내수 시장에서 미국에서 2등이라면서요. 2등을 자리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또 신생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시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 중국차까지 들어오면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과 유럽은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바로 60년대하고 70년대 일본 차들의 공세입니다. 그렇죠. 일본 차들의 공세가 미국과 유럽을 오는데 유럽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는데 미국은 거의 망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라이슬러도 도산 위기에 빠지고 GM도 부도 위기에 빠지고 포드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미시간주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고용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가 물론 철강에서도 생겼던 거지만 러스트벨트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게 되면서 지역의 보수화라든지 지역 도시경제의 쇠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쇠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차가 공세가 일본차의 1차 공세에 이어서 중국차의 공세가 들어오면 미국의 근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차를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호무역으로 어떻게든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거야. 뭐 모든 정부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자국 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미국은 그래도 테슬라가 일단 있고 네. 포드, GM이 3, 4위면은 그래도 뭐 가능성과 씨앗이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현지 생산하도록 계속 미국 정부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지금 이제 처음 얘기 시작한 거는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제 최종 투표가 이번 주에 있죠. 최종 투표가 이제 있고 뭐 중국 상무부 장관도 뭐 유럽을 돌고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정부 수반들이 지금 중국 가 있고 있으면 계속해서 막후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결정된 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에 대한 관세를 지금 원래 10%가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프로를 더해서 테슬라에게는 9.1%. 그러니까 좀 테슬라도 준 거네요. 테슬라도 저기 관세를 추가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 중국산 테슬라. 네, 중국산 테슬라 특히 모델 Y죠. 네. 모델 3.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특히 그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대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테슬라에게도 관세를 매기는 건데 비아디는 16몇 %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 순서대로 어떤 데는 뭐 30%까지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을 맞는데 독일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럼 보복 관세를 매길 건데. 그렇죠. 중국, 독일은 무역. 네,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총리는 우선은 관세 도입에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탈리아 차는 어차피 수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보복 관세를 이탈리아는 되게 중요한 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떨고 있는 거는 이 럭셔리 브랜드죠. 흔히 말하는 명품들. 네. 명품 시장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지금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들이 확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줘야 이 자기네들도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복 관세를 명품에다 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그래서 독일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독일은 무조건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네 자동차.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매기면 자기는 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독일에서 수출되는 것들에 대한 보복 관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산은 중국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쉬가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독일에 있는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의 모듈로 이렇게 파는 것들이 그렇죠. 이런 서플라이어들, 이러한 공급자들이 여기에도 관세가 매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생산되는 독일 차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이윤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차에서 1단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전기차 그러니까 구동기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연기에서 전기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차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바꿔내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쪽에 중국 또한 대단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유럽 시장이 보호무역으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건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투르키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투르키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유럽 경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르키에서 생산된 것은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파구들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 전기차 메이커 수가 190 몇 개가 190 있습니다. 몇 개인데 네. 그게 나중에 정리는 되겠지만 근데 네. 그 기업들이 다 유럽 시장을 다 노리고 있을 거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유럽 현지 진출 그리고 네. 현지 생산을 도모하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앞으로 그런 게 엄청 뉴스가 쏟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특히 유럽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국처럼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네. 이런 게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좀 네, 유럽에서는 그런 심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적대 국가로 지금 승격되고 있는 네. 포함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틱톡에 대한 금지할 때도 조항에 적대 국가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를 가질 때는 제어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적대 국가로서 중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소비자들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가격 합리성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가격 경쟁력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초기에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 LG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대한 합리성, 가격과 품질 대비 이렇게 타당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제품들이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박사님 유럽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제가 베를린에서 한 11년 살았습니다. 독일에 그럼 실제 그때 느낌 좀 뭐 지금과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부각을 할 때 곳곳에서 잡지라든지 전문 언론이라든지 소비자 평가원에서 가격 대비 독일 제품보다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줬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품질에 대한 품질만 괜찮은데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럼 바꿔 시장을 그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애국 수업이라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현대기아차가 아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분야에선 2위라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럼 이제 이건 유럽 시장에서 또는 이제 유럽 차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 공간 네.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실은 역사적인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현대 기아차가 잘해서도 열린 거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또 열린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빈 공간, 중국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빈 공간을 현대가 다 채워버렸다. 현대와 기아가 다 채웠다는 거에서 역사적인 기회가 열린 거고 이것이 갈등이 당분간 민주당이 일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던 공화당이 당선되던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한 4년 동안은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에게 미국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드하고 GM은 정말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대 기아차에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대가 지금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원래 거기서 100% 하기로 했는데 일부 하이브리드 생산을 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되게 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에다가 뭐 웨이모 방식으로 구글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차를 만들 수는 있어요. 택시를 지금 원래 자율주행도 이제 원래 구글이 중국의 차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차가 못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아예 현대차로 지금 논의를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논의 파트너를 갖다 지금 현대 기아차로 논의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도 열리고 있는데 문제는 좀 더 가속도를 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화 하는 것에 좀 더 속도를 내줘야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지금 부서라든지 현대 오토라는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동차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1위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왜 이 부분에서 망했느냐? 왜 그러니까 2기 전기차를 못 만들었냐? 폭스바겐은 카리아드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개발자들만 6,500명이 있습니다.
6,500명이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즉 요즘 SDV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환했었는데 이거를 하다가 못하고 포기하고 폭스바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미국에 있는 리비안하고 50억 달러의 조인트 벤처를 폭스바겐에 투자해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리비안 같은 신생 업체에게서 훨씬 더 자동차 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하나 만들 때 150개의 부품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네, 그러니까 부품에 다 소프트웨어, 미들웨어라는 것들이 네, 네. 부품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네. 포드 같은 경우 평균 200개예요. 네. 자, 200개의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받고 150개 받으면요.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내연기관차는 부품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데가 어딥니까? 테슬라고 그다음에 리비안이고 비아디가 뭐냐면 이런 데는 다 처음부터 수직 통합을 해서 공급 1차 밴더가 있긴 했는데 그 숫자가 되게 적고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드가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컨트롤러라 그래요. 컨트롤러 속에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에 기여한 미들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테슬라가 기획을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제작하는 방향을 만들어줘서 발주자가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준 거죠. 그것의 비율이 사이버 트럭에서 80%예요. 그러니까 부품의 80%는 그러니까 총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80%는 테슬라가 직접 소프트웨어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외부에서 납품을 받더라도 그것이 모델 2에서의 목표, 로보택시에서 목표가 100%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100%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에서 80%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100%까지 가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있냐? 현대차는 아직 뭐를 못하냐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여러분 리콜 당해도 테슬라는 우리가 이 정비소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리콜하면 무조건 다 과거에는 정비소 가는 거였거든요. 네. 리콜하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 하면은 그렇죠. 이게 다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내에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성어인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디에 왔느냐? 제가 자료화면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건데 이게 가트너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 맨 위에 있는 기업들 순서가 저기에는 여러분 뭐가 안 들어갔냐면 자율주행은 안 들어갔어요. 평가 수치에. 자율주행만 안 들어갔는데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근데 어디가 1등입니까, 여러분? 테슬라고 2등이 니오고 중국 업체죠. 그다음에 3등도 중국 업체인 샤오펑이에요. 그리고 4등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네. 여기에 폭스바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것이 뭐냐면 또 하나는 이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파란색이 이제 작년 대비 늘어난 거고 늘어난 거고 빨간색이 거네요. 줄어든 거죠. 테슬라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면 폭스바겐이 어디 있습니까? 중위권에 있잖아요. 폭스바겐의 중위권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또 현대 기아차도 나옵니다. 그 밑에 있네요. 현대 기아차는 폭스바겐보다도 늦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거를 물론 현대 기아차가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2023년 대비해가지고 많은 상승폭을 가져오고 있어요. 상승폭 면에서는 크네요. 네, 상승폭 면에서는 현대 기아차도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물론 가트너의 평가가 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우리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면 현대차도 지금 저 위에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반 이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레이스가 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고 가트너에서 평가한 건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1위의 테슬라와 4위의 리비안 두 개를 빼놓고 물론 루시드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다 뭐냐면 순수 전기차.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진리와 비아디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업체일수록 소프트웨어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는
당연하게 차의 안정성, 제어력, 구동성, 그 다음에 뭐 핸들링 이런 것도 다 보죠. 근데 그건 다 요즘 맞춰주거든요. 전기차에서 그런 거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를 구매하는 동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의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되고 저 시간이 저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왜요? 앞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지금 나왔던 길리 요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앞선 수준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에게 주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독일 차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명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 분석은 이번 주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문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증거의 하나로 폭스바겐이 지금 보조금 없이는 영업하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독일에서 네. 그거를 정부에 달라고 했고 정부가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도 예, 계속 함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원재 없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는 이원재 소장께서 다시 끝내주는 콘텐츠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정수 총괄 에디터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